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울산을 찾아간 문재인이 해상풍력 36조 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의 이러한 행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늬만 농부인 직장인들이 태양광 사업 보조금으로 연 3천만 원씩 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이 보조금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돼버린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현직 경찰관이 정부가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을 백신 마루타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접종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압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지 현직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액이 목표 금액 1,000만 원의 3배인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한명숙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확정 판결과 관련한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만큼 모금액을 압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못 채운 채 출발한 공수처가 그나마 뽑아놓은 수사관 일부가 임용을 포기해 예상 밖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성윤 검사장 황제 조사, 김진우 공수처장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 등으로 공수처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남 후보론이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계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인구수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영남 쪽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남 출신 후보를 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15대 대선 이전부터 정계에서 논의됐던 것이었으나 실제로 구현된 것은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뒤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 문재인도 영남 출신 후보로 이와 연관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 영남 후보로는 직간접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남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죠. 민주당에서 영남 후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견고한 호남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임기 초반 한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민주당의 뿌리는 누가 뭐래도 김대중의 고향인 호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온 호남이 한때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노무현 사후에 호남계 인사들과 친노계파와의 갈등은 심해졌고 결국 호남계 인사들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뒤에 제3지대론과 친노의 호남 소외론을 선거 전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대 총선 당시 호남에서 5석을 제외하고 남은 23석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싹쓸이하는 성과를 거뒀죠. 그러나 그 직후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게 되면서 다시 지지세는 회복됐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호남 출신의 이낙연이 문정부의 초대 총리가 됐죠. 또한 주요 요직에 호남 인사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왔었습니다. 그만큼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빼도 박도 못하는 호남 중심의 정당입니다. 반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처지가 민주당의 처지와는 사뭇 다른 건 텃밭 수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텃밭을 견고히 한 민주당이 영남 후보론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텃밭을 수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더 아래쪽 동네에서는 친노 핵심으로 불리는 김두관이 역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어렵지가 않은 일이 됐죠. 여기에 더해 경남도지사는 김경수고 울산시장도 문재인의 절친인 송철호가 꿰차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좀 개판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이 때 아닌 영남당 프레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당대표로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이건 누가 봐도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 영남당, 호남당 논란은 정치권 뉴스의 단골 메뉴인데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다만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게 되면 당연히 한 정당이 영남 또는 호남에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자, 만약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이유로 영남 정당이라고 한다면 호남 출신의 이낙연 당대표, 역시 전라도 순천 출신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투톱을 이뤘을 때 민주당은 호남 정당 프레임이 씌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전라도 출신의 이낙연, 김태년이 민주당의 투톱을 이뤘을 때 그 어떤 언론도 호남 정당이라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민의힘이 때 아닌 영남 정당 논란을 겪는지 저는 당초에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김기현 의원이 아닌 김태흠 의원이 당선됐다면 친박당 논란이 불붙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외연 확장 행보로 이러한 프레임을 고착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의 지난 광주 행보는 지난달 30일 선출 이후 첫 지방 현장 일정이라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대로 영남이든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여부를 떠나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행보로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초선 의원 10여 명이 호남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 지도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 지도부가 영남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도 영남권 인사들이 대거 유력 인사로 거론되는 점을 볼 때 영남당 프레임 탈피는 차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영남당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떨쳐내야 한다는 기류 못지않게 지금껏 보수 정당의 본류를 지켜온 핵심이 됐던 영남을 홀대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 또한 필히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TK 지역 의원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 전국 정당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마치 영남 지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핀트를 잘못 잡은 관점이라고 평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지역구의 오선 정진석 의원도 당일부에서 나오는 영남당 운운은 자해행위다.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더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지 영남 정서를 후벼파는 발언을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호남 일방주의, 호남당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당을 떠받치고 있는 분들은 영남 사람이다.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며 이건 수년 전 우리 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적대 세력들이 막말이라고 몰아붙인 막말 프레임의 변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자칫 영남당 논란이 조기에 불식되지 못하고 대선 경선 국면까지 이어져 당내 분란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나옵니다.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인사들의 효율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평가인데요. 한중진 의원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한 노선을 정하기엔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많고 나쁘게 해석하면 당내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과도한 영남당 프레임에 대비하면서도 중도층 끌어안기에 성공하는 융통성 있는 아젠다를 당원들로 하여금 확신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처럼 뻔뻔하고 악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울산에 가서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송철호는 현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죠. 문재인은 어제 울산시 테크노 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했고, 피고인 송철호는 해상풍력에 대한 육성 전략을 문재인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마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김기현 원내대표 보라한 듯이 말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달리 구조물을 물 위에 띄어서 터빈을 설치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부유식 풍력 발전은 수심 50m에서 60m 이상의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문재인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관이 함께 총 36조 원을 투자하고 2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 경제의 희망도 커질 것이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힘을 팍팍팍팍 실어줬습니다. 문재인의 이날 울산 방문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홍보하고 현장을 사찰하는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이유를 불문하고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러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과 밥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밥맛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서 거절을 안 하고는 못 베겼을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가짜 농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은 본인도 가짜 농부 행세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가짜가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마포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직장인이지만 2018년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일반인보다 3배나 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고 1억 5천만 원가량을 투자한 A씨는 2019년 약 3천만 원을, 지난해엔 3,2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20대 여성 A씨도 허술한 농민 인증 제도를 활용해 농민이 됐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얘기만 잘 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하면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시군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늬만 버섯 농장을 만들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워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무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가짜 농장, 가짜 축사 등 가건물을 세우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 같은 편법은 신도시 예정지 농지 투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편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지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8년 22억 4,700만 원에서 2019년 529억 2,800만 원, 지난해 2,219억 4,3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액수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 적잖은 금액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태양광 사업을 돈으로 유혹하며 부추긴 것인데, 정부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시작한 사실상의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은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줄줄 새는 정부의 보조금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전기료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이 돈 먹는 하마가 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불법 사례를 뿌리 뽑아야 제도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개최한 쓴소리 경청 20대 듣는다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쏟아낸 작심 발언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6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8명의 20대 유권자들은
초선 의원들 앞에서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김어준까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거침없이 직격했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대 남성을 일컫는 이대남 박인규 씨는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느냐며 짧은 사과도 어렵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요즘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자녀분들을 통해서 2030 민심을 들으시던데요. 의원님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엎드려 절받듯 하는 게 사과냐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박 씨는 김어준에 대해서도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고 물었습니다.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저는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작가 채용 공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력 2년 미만 작가는 오전 6시에 출근해도 급여가 주 50만 원 내외입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원고 작성을 맡습니다. 누구는 이 원고를 읽기만 해도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데 이들에겐 이게 한 달치 월급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어준은 100% 성역이 맞다고 제가 대신 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기용 씨는 윤미향 의원 문제,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간담회를 지켜본 윤미향은 무서운 악마처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대 여성인 곽지후 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할 생각 대신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더라면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박원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박영선이 하도 헛발질을 해서 결과는 같았을 거고 또 민주당은 후보를 내는 것부터가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는 더더욱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대 유권자들의 거침없는 지적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청년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죠. 촛불 집회 자체가 명분도 실체도 없는 집회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이룬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리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2번 다시 민주당에 속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50대) 여성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경찰관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 강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경찰관들을 백신 마루타 취급하는 것 같다는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제였던 6일 인터뷰를 진행한 A씨는 당초 6월 접종 계획에서 아무 설명 없이 경찰 백신 접종이 4월로 앞당겨졌다.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라며 접종을 강제하진 않았지만 경찰청장이 왜 예약률이 낮죠? 라며 묻는 것 자체가 부하들에겐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빠르면 6월쯤 접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당겨져 4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이걸 보고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 많다고 국민들이 거부하니까 상대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경찰이나 소방 군인들을 상대로 접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일정 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경찰관을 사회필수 요원이라면서 마루타 형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접종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청의 코로나 접종 예약률이 낮았던 모양인지 경찰청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낮은 지방청장을 언급하면서 왜 예약률이 낮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암묵적 강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호명을 당한 지방청장이 소속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일선 직원들한테는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식이 돼 자율이 아닌 강요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여경이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찰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곧 기다 대고 경찰청장이 백신 접종 예약을 왜 이렇게들 안 하실까 식의 압박을 가한다면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또한 대단할 듯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부정하는 내용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를 출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물론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명백한 진실을 대놓고 부정하는 그 뻔뻔함이 가히 놀랍다는 반응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은 자기압수표 1억 원이 한명숙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불법 정치 자금 수수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었던 셈이죠. 문재인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사건을 검찰이 재심의하도록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출간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 윤리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악취가 진동하는 행각을 벌인 이중 인격자가 자신을 무죄로 만들려는 감성파리 행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게 자충수가 되는 듯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액이 지난 5일 목표 1,000만 원의 3배인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 확정 판결과 관련한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만큼 모금액을 압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따르면 출판사 생각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목표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이날 밤까지 959명의 후원자로부터 3,012만 6,600원을 모았습니다. 이달 30일 펀딩이 종료되고 책 제작이 시작되는데 모금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검 집행위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은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 7억 원에 대한 집행을 위해 모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모금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기다릴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모금이 종료돼야 모금액 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 자서전을 위한 모금이지만 검찰이 바로 압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전 총리가 아닌 출판사 생각이 모금의 주체인 탓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모금된 후원금이 한 전 총리 재산으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압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2015년 8월 24일 한 전 총리가 수감될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을 당 차원에서 십시일반 모금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못 채운 채 출범한 공수처가 그나마 뽑아놓은 수사관 일부가 임용을 포기해 예상 밖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성윤 검사장 황제 조사,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 등으로 공수처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공수처 수사관 최종 합격자 20명 중 2명이 공수처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용을 포기한 수사관은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신체 검사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수사관 모집에서 공수처는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중 2명이 이탈하게 된 것인데 당초 공수처는 수사관 30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20명만 채용하는 등 선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임명을 포기한 2명은 현직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이탈을 두고 한 법조인은 당초 기대를 갖고 이직을 결심했던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 후 임명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도 정원 23명의 절반 수준인 13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경쟁률은 10대1 수준이었으나 인사추천위원회는 정원에 못 미치는 19명만 추천했고 이마저도 결격 사유 등으로 6명이 탈락했습니다. 수사관 선발 때도 4급에서 7급 수사관 서류 전형 합격자 13명이 최종 면접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4급과 7급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서 자격만 갖추면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결국 4급 수사관은 한 명도 뽑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비리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설계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계를 잡지 못하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아주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수처에서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그 내부 공문은 공수처 합격자 명단 등이었습니다. 자,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황을 확인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문서 유출 감찰 결과 경찰청 파견 수사관 1명을 직무배제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진상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수선한 조직기강을 잡으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국립대전현충원 백선엽 장군묘 안내판이 친여단체 항의 직후 철거된 것과 관련해 방문객이 줄어서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임시 안내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보훈처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 강추천 기자가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국립대전현충원 백선엽 장군묘 안내판을 친여단체 항의 직후 철거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안식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같은 달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내판은 임시 안내판이며 최근 방문객 감소로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측이 국가보훈처에 철거를 미리 논의한 회의 자료 등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2월 5일 오후 관리과장이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와 면담 후 대전현충원장에게 구두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철거를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친여단체 항의로 철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정 의원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임시 안내판이었다는 현충원 설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임시 안내판 설치 규정을 묻는 정 의원 측 질문에 영구 임시를 나누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답했는데요. 정 의원은 보훈처가 백 장군묘 안내판 철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라며 이미 철거 예정인 임시 안내판이라는 설명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법무부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 경험 및 신원 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6세 이하,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3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대만 201명, 5.2%, 러시아 4명, 0.1% 순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 매년 600에서 700여 명의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에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에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와 관련해 하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에 가까워 보인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본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놨는데 이때 사용된 대형 로켓이 조만간 지구로 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로켓의 무게가 2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파편이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YTN의 해당 보도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3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이 파편이 과연 어디로 떨어질까라는 점일 텐데 예상 추락 지점은 북반구에서는 미국 뉴욕과 중국의 베이징, 남반구에서는 칠레와 뉴질랜드 등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8일, 늦으면 12일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테너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모듈을 싣고 나아간 창정호비 로켓 잔해의 행방을 두고 중국과 서구권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로켓 잔해가 지구로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중국 관영 언론이 부정하고 나선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환구15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창정호비 로켓이 통제를 벗어났으며 지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도를 서구권의 과대 광고라고 일축했습니다. 항공 관련 잡지 항공지식의 왕연한 편집장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잔해는 지구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타버릴 것이라며 극히 일부의 잔해만 인간의 활동이 없는 지역이나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구권은 중국의 책임감 있는 우주 활동을 촉구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발사된 창정호비 다른 로켓의 경우 지구에 재진입한 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일부 잔해가 떨어져 건물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미 우주사령부가 로켓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 로켓은 오는 8일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잔해로 인한 혼잡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우주 행동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6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JS5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재명아, 재명에 살고 싶으면 오버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한심한 놈이라며 이재명이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주자는 소식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다음 루시 스튜디오님이 남겨주신 댓글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명을 제명시켜야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변함없이 남의 돈, 나라 돈 쓸 궁리만 하시나요? 한심합니다. 루시 스튜디오님께서도 JS5님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한심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나원참님께서는 공평하게 문제 있는 분들만 청문회에 나오시네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파렴치함을 제가 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단체적으로 구경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위인들만 쏙쏙 골라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